이 금괴는 내 이혼 위자료야. 그리고 당신들 파멸의 시작이지. 단상 위에서 그녀가 차갑게 내뱉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금괴를 줍겠다고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경호원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발버둥 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사기 계약서와 남편의 불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추태를 촬영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50인분 잔치 음식을 홀로 준비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뒤집개로 맞아도 참았고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해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녀가 이 지옥에서 일어선 이유는 단 하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할머니의 팔순 잔치를 사흘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좁디 좁은 주방에서 이수연은 홀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 당근, 호박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기름이 치직거리며 튀어 올랐습니다. 50인분의 잔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는 것이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명령이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부침개 반죽을 뒤집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부엌을 뛰쳐나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헛구역질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찬 타일 바닥에 손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연은 세면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마친 수연은 작은 창에 나타난 두 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수연은 테스트기를 쥔 채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가야, 네가 정말 여기 있는 거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수연의 목소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며 화장실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게 되면 수연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너까지 잡아먹힐 거야. 수연은 테스트기를 휴지로 겹겹이 감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이 알게 되면 아이마저 그들의 소유물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수연은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점이 찍혔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뭐야 이 냄새는.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찌들었네. 최 여사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여사는 얼굴에 수면 팩을 덕지덕지 바른 채 코를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역해서 잠을 못 자겠네. 창문 다 열어. 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이고 밖이 영하인데요. 감기라도 드시면 어떡해요? 뭐, 내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돼? 아이고 고마워라. 최 여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내가 열라면 열어. 말대꾸는 또 뭐야? 응? 최 여사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창문을 열자 한겨울의 칼바람이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홈쇼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로 배를 가리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고, 전 뒤집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난생 처음 해보는 줄 알겠네. 쯧쯧. 최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수연의 손에서 뒤집개를 낚아챈 최 여사가 시범을 보이듯 전을 휙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목에 힘을 주고 탁. 최 여사가 뒤집개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개가 수연의 손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움찔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이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손이 거기 왜 있어? 조심 좀 하지. 내가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다 손을 갖다 대고 난리야. 최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픈 손을 부여잡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비틀거리다 넘어질까봐 다른 손으로는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집안이 망한 거야. 뭘 해도 그 모양이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 그 꼴이네. 최 여사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었을 때 우리가 걷어줬으니까 이 정도로 살지. 안 그랬으면 넌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걸하고 다녔을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잔치 음식 망치면 넌 그날로 쫓겨나는 줄 알아. 내 말 명심해. 수연은 부어오른 손등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다시 전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박민석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코트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민석이 최 여사 옆에 쪼르르 달려가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종일 서서 음식을 만든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등에는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려 수연을 흘끗 보았습니다. 수연의 창백한 얼굴과 손등의 멍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요새 쓸 데가 많아서 그래. 좀만 보태줘.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아들 뭐가 필요해? 최 여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한 50만 원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50이면 되겠어? 100 줄까? 에이, 엄마 최고. 사랑해. 민석이 엄살을 떨며 최 여사에게 안겼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민석이 안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수연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몇 년간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민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 봐라.
쥐꼬리만큼 벌면서 어디다 숨겨놨어. 잘 쓸게 여보. 민석이 혼잣말로 킬킬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안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지은아. 보고 싶었어? 나도. 민석이 전화기에 대고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백화점 가자. 저번에 눈독 들이던 그 가방 있잖아. 내가 사줄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걱정 마. 와이프는 눈치도 못 채. 바보같이 부엌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전이나 붙이고 있어. 불쌍하긴 한데 뭐 내 알 바 아니지. 민석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봐. 뽀뽀.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등에 멍이 욱신거렸습니다. 수연은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가야 해. 나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은 못 참아. 수연이 배를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낮 수연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아가씨, 저 김 실장입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김 실장님? 아이고, 정말 김 실장님이세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실장은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뭘 남기셨다고요? 네. 은행 대여금고에 뭔가를 보관해 두셨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댁에서 아가씨 아버님께 했던 짓들 녹음해 둔 게 있습니다. 사기 계약서 원본도 있고요. 아버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수연은 살금살금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며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다던 것이 분명 여기 있을 터였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서 작은 열쇠와 인감 도장이 나왔습니다.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남겨두셨구나. 딸 걱정에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야윈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달력을 꺼내 붉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할머니 팔순 잔치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기다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야. 두고 봐. 수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짓밟히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어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할머니의 팔순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수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잔치 음식 마무리를 하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호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올리고 왔는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야, 테이블 세팅 제대로 했어? 꽃 위치가 왜 이래? 최 여사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수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사이를 바삐 오갔습니다.
그때 수연이 최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약해둔 떡하고 과일을 제가 찾아와야 할 것 같아요. 가게에서 배달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최 여사가 눈을 흘기며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그것도 제대로 못 해놨어?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여간 하는 일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다녀와. 최 여사가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온 수연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시내 쪽 한일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수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수연은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수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잔치 시작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수연은 서둘러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을 제시하고 대여금고 앞에 섰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골드바가 은행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이 친정 땅을 가로챈 이면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위조된 문서, 최 여사와 민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서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알고 계셨구나.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두신 거구나. 수연은 미리 준비해온 앤티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괴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옮겨 담았습니다. 서류 봉투도 함께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고 자물쇠를 채운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수연은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경호업체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퀵서비스를 통해 금괴 상자를 경호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자는 제가 신호하면 연회장으로 들어오세요. 경호원 4명이서 카트에 싣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이어서 백화점 명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드레스를 찾아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메이크업 도구도 챙겼습니다. 수연은 호텔로 돌아와 비상구 쪽 화장실에 짐을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그리고 다시 허름한 옷차림으로 연회장에 복귀했습니다. 연회장에는 벌써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입구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은 수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최 여사가 귀부인 친구들을 데리고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이 집 며느리야? 귀부인 중 한 명이 수연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손부채를 흔들며 킬킬 웃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라고 하기도 뭐해요. 친정이 완전히 망해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집안일 하는 식모 같은 거죠, 뭐. 어머나, 그래요? 귀부인들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멍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속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팔짱을 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내연녀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 이쪽은 먼 친척이야. 지은이라고. 민석이 능글맞게 웃으며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최 여사가 아른 체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예쁘게 생겼네. 지은이 새침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접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수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야, 조심 좀 해. 지은이 옷에 튀잖아. 민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수연도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수연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옆구리와 배에 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 잔칫날 왜 저래, 진짜. 최 여사가 혀를 차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석은 수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은의 옷자락을 살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옷에 안 묻었지? 응, 괜찮아. 저 사람은 뭐야, 진짜. 지은이 수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수연은 깨진 접시 조각 사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손 하나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치워. 손님들 보기 창피하게. 최 여사가 쏘아붙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손에는 접시 조각에 베인 상처. 수연이 물을 틀어 손을 씻으려는데 화장실 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언제 걔 쫓아낼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야. 잔치 끝나고 이혼 서류 밀어붙이면 돼. 그 집에 아무 힘도 없으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 진짜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민석이가 너 좋아하니까. 수연이 그녀는 쫓아내고 네가 새 며느리 하면 되지. 수연은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최 여사와 지은이 나갔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수도꼭지를 잠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맘 편히 끝장낼 수 있겠네. 연회장에서는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수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너는 빠져. 가족사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여사가 수연의 어깨를 밀어 프레임 밖으로 내쳤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연은 비상구를 통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꺼내 드레스를 펼쳤습니다. 와인색 실크 드레스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허름한 옷을 벗어던지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초라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여자가 거울 속에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경호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진입하세요.
수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작이야. 수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국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시할머니의 생애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지나가고 구슬픈 음악이 깔렸습니다. 하객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맨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장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쿵, 쿵, 쿵. 묵직한 발소리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4명이 무거운 카트를 끌고 중앙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카트 위에는 벨벳 천으로 덮인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무슨 일이야?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불렀어? 최 여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카트를 단상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전현이? 최 여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난 채 눈을 껌뻑였습니다. 지은은 민석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여자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든 수연의 얼굴에는 그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수연을 비추자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객 여러분. 수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시할머니 팔순을 맞아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가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수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와. 수연은 최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카트 위에 벨벳 천을 걷어냈습니다. 앤티크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이 환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순금 골드바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황금빛이 하객들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저게 다 금이야? 세상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금괴에 꽂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거 어디서 난 거야? 내 거 아니잖아. 민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연이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당신들이 빼앗지 못한 마지막 재산이죠. 뭐? 그리고 이건요. 수연이 상자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우리 아버지 땅을 가로챈이면 계약서 원본이에요. 도장 위조해서 사기친 증거요.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시할머니 생신날 손녀 며느리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동안 저와 우리 아버지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한 정산서. 수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민석도 경호원을 밀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전현 잡아.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상자를 밀었습니다. 상자가 카트 위에서 기울어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수십 개의 금괴가 연회장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황금빛 벽돌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저거 내 거야. 최 여사가 발을 헛디디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한복 치마가 뒤집어졌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금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비켜요. 저거 내가 먼저 잡았어. 민석이 어머니를 밀치며 금괴를 움켜쥐었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삼촌뻘 되는 남자가 민석의 손에서 금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이건 내 거야.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무뻘 되는 여자가 최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그거 나요. 뭐야, 이 미친년이. 최 여사가 그 여자의 볼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두 여자가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습니다. 친척 남자들도 서로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거야. 개소리 마. 네가 뭔데? 하객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연이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사진과 문서들이 슬라이드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사기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최 여사와 민석의 서명, 위조된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사기 계약서래.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던 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저거 꺼. 당장 꺼.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민석과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입맞춤하는 모습. 헉! 저 남자 오늘 신랑 아냐? 바람 피우는 거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야, 저거 어디서 났어? 지은이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다 하이힐이 꺾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스타킹이 올이 나갔습니다. 민석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가짜라고.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2명이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석이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 저건 내 거야.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경호원이 민석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이거 나. 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연이 단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금괴는 내 이혼 위자료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고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파멸의 시작이기도 하죠. 수연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한번 둘러본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야, 이수연. 어딜 가? 못 가.
최 여사가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벽을 만들며 수연을 보호했습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앙 통로를 걸어 연회장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단상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시댁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수연을 호위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여자. 수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수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비가 수연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드레스가 흠뻑 젖었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야.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수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텔 앞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드레스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수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 기업 전문 변호사 김도진이었습니다. 수연 씨, 도진이 급히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수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집니다. 어서 타세요. 수연은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도진이 히터를 올리고 수연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김 실장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오늘 잔칫날이라고. 다 보셨어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으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마련해둔 곳으로 가시죠. 안전한 곳입니다. 도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도진이 수연을 안내한 곳은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여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수연이 현관을 들어서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도진이 수연을 소파에 앉히고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의 상태를 살피던 의사가 도진을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도진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건 아셨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 지옥에서 지켜야 했어요. 도진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도진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이걸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수연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가져온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댁이 빼돌린 자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민석과 최 여사가 친정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펜을 들고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까지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회사를 되찾으러 갈 시간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채권단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담보로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금괴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6개월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법적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채권단은 고개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1시간 후 채권단은 임시 경영권을 승인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회장실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시작하세요. 민석과 연결된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야 해요. 수연이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시댁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와 민석이 살던 고급 주택 앞 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연은 멀리 세워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문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수연은 대표이사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품에는 생후 6달 된 딸 아린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린아, 여기가 엄마 회사야. 수연이 아린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린이 옹알이를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도진이 서류를 건네며 아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린이 방긋 웃으며 도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린이가 도진 씨만 보면 좋아해요. 제가 대부니까요. 당연히 알아보는 거죠. 도진이 아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 최 여사가 좁은 방 안에서 폐지를 묶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돈 어딨어? 민석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무슨 돈? 나도 없어. 최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석이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아, 짜증나.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민석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어. 집행유예래. 집행유예. 감옥 안 가는 거야? 초범이고 피해 금액 일부 갚았다고. 그래도 전과자 됐어.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 있던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진그룹의 이수연 대표가 취임 1년 만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석의 눈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현희, 민석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수연의 품에 안긴 아기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거 애 아냐?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현이 언제 애를 낳은 거야?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수연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아린을 안고 웃는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아기 생후 6개월이라고? 민석이 손가락을 꼽아 계산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임신한 거잖아.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거 수연이 불임 클리닉에 다녔던 것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민석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비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 애가 내 자식이네? 민석이 희죽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전에 임신한 애는 아버지 자식이잖아.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엄마, 이거 대박이야. 저의 핑계로 돈 뜯어낼 수 있어. 민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걸면 수연이 쫄아서 합의금 내놓을 거야. 50억은 뜯어낼 수 있어. 민석은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한탕 크게 하자. 성공하면 나눠줄게. 며칠 후 문화센터 앞 수연이 아린을 안고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남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수연 대표님, 잠깐만요. 남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수연과 아린을 찍어댔습니다. 수연이 아린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뒷걸음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주시죠. 남자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수연의 회사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온 서류입니다. 수연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원고 박민석.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유튜브 생방송 화면에 민석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 핏줄이에요. 근데 전 부인이 아이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아요. 민석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도 아빠예요. 아이를 볼 권리가 있잖아요.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불쌍하다, 아빠 권리 찾아줘야지. 여자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론이 수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회사에 출근하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였습니다. 아빠에게 아이를 돌려줘라. 천륜을 끊는 악녀.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수연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실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현금 50억 하고 회사 지분 넘겨. 그럼 친권 포기 각서 써줄게. 민석이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내 자식인데 양육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핏줄도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두고 봐. 넌 절대 아린이한테 손 못 대.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진이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노리는 건 오직 돈입니다.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진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의 과거 의료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수연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린이집 앞 수연이 아린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린을 안고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린아, 아빠야. 민석이 아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비켜. 수연이 아린을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쳤습니다. 내 딸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민석이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린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손 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민석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내 딸이에요. 아빠가 딸 보겠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경찰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린 아린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인터넷에 퍼지자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러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 옵니다. 대표 해임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수연 씨, 민석은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이걸 이용합시다. 도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석을 불러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겁니다. 수연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과거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네. 민석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의 회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민석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로서 아이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전 부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천륜을 끊으려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카메라가 민석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수연 대표는 왜 아이를 숨기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도진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수연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민석 씨, 수연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린이가 당신 딸이라고 확신합니까?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지. 내 핏줄이야.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라고. 민석이 고함쳤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이 도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의 비뇨기과 진단서입니다.
거기 적힌 내용을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선명하게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뭐, 무정자증이라고? 강당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조작이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비밀로 했어요. 불임 클리닉에 같이 다녔던 거, 내가 문제인 척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민석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린이는 정자 기증을 통해 얻은 아이예요. 당신 핏줄이 아닙니다. 수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조작이라고. 민석이 단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석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진이 기자들에게 서류 뭉치를 배포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민석 씨와 아린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새끼 핑계로 돈만 뜯어내면 그만이야. 50억만 뜯어내면 우리 인생 펴는 거지.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연녀 지은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건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씨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민석이 끌려가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죗값 치러. 수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경찰에게 끌려 강당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수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사과드립니다. 진실을 몰랐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민석은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최 여사가 유리창 너머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죄수복 차림의 민석이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영치금 좀 넣어줘. 여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민석이 징징거렸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나도 폐지 주워서 먹고 사는데.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엄마가 폐지를 줍는다고? 민석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이 꼴을 만들어놨잖아. 수연이한테 왜 그랬어? 최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수연이를 구박했잖아. 너도 내연녀 데리고 다녔으면서. 모자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교도관이 민석을 데리고 갔습니다. 최 여사는 면회실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최 여사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회사 옥상 정원에는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야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도진이 턱시도 차림으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도진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멋있어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꽃잎을 든 작은 화동이 달려왔습니다. 5살이 된 아린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잎을 뿌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아린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수연과 도진이 동시에 아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연의 회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잡지 표지에 수연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별장, 수연과 도진, 훌쩍 자란 아린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모래사장에 쪼그려 앉아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아린이 도진을 불렀습니다. 우와, 잘 만들었네. 도진이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홀로 울던 날들, 손등에 멍이 들어도 참아야 했던 시간들. 수연이 모래사장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행복. 파도가 밀려와 글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지워지지 않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린이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린이. 수연이 아린을 꼭 안았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세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해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연은 친정이 망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손등이 맞아 멍이 들어도 참았고 남편이 내연녀에게 돈을 갖다 바쳐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수연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할머니 팔순 잔칫날, 수연은 허름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괴를 쏟아내며 시댁의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체면만 차리던 시댁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금괴를 줍는 추한 모습을 온 하객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 민석이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을 밝혀 민석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수연은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일어서야 한다고.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연처럼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